전신을 훑는 배신의 기록. 빨간 조명 아래의 악마.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봐. 내가 왜 여기 있어? 인천의 어느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퀴퀴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유흥가 한복판에서 제 아들 주연이는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벌써 3년이었죠. 집 나간 아내를 찾겠다고 직장도 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전국 팔도를 떠돈 지 벌써 첫날이 넘었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장미 노래방이라는 화려한 간판 아래였어요. 짙은 화장에 야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깔깔거리며 나오고 있었지요. 3년 전 우리 집 문서를 들고 내 손주 둘을 데리고 사라졌던 그 아이. 베트남에서 온 내 며느리 김시아, 본명 흐엉이였습니다. 그 애는 향기라는 이름답게 우리 집에 왔을 때만 해도 꽃처럼 환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시아야, 내가 어떻게 해? 우리 애들은 어디 두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하지만 그 여자는 당황한 기색도 없더라고요. 그저 귀찮다는 듯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차갑고 낯선 눈빛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순진했던 며느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것은 우리 가족의 영혼을 갉아먹은 악마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베트남에서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였고 우리 가족은 처음부터 그 덫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오프닝 시린 사연의 문을 열며 어머니 이명자 여사의 가슴 미어지는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 어느 동네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풍경이 문득 궁금해지네요. 평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답답한 사연이나 꼭 한번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정성껏 답글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진실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창작된 이야기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린 사연,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47 노총각 아들의 늦깎이 장가. 제 이름은 이명자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콩 농사 짓고 된장 쑤어 팔며 산 시골 노인네지요. 남편 일찍 보내고 47이 되도록 장가 못 간 아들놈 주연이가 제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결혼, 내 아들만 못하는 것 같아 밤마다 장독대 앞에서 정화수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우리 주연이 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저 착한 놈 평생 혼자 늙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아들은 성실하기만 했지 숫기가 없어 여자 구경도 못하고 늙어가는 처지였습니다. 농사일 돕느라 손마디가 굵어지고 얼굴이 까맣게 탄 아들을 볼 때마다 어미 가슴은 미어 터졌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 결혼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줄기가 내려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26살의 처녀가 우리 아들과 살고 싶어 한다는 소식에 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이 혼사를 밀어붙였습니다. 21살이나 차이가 났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아들 곁에 밥 차려줄 사람 있고 내 손주 낳아줄 사람만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베트남으로 건너가 흐엉을 만났을 때 저는 드디어 우리 집안에 웃음꽃이 피겠구나 싶어 잠도 못 자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안을 파멸로 이끌 지옥의 문턱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콩밭 메어 만든 5천만 원의 빚.
혼사를 결정하고 나니 당장 돈이 문제였습니다. 국제결혼정보회사에 지불할 혼인 비용과 신부 측 집안에 보낼 지참금 명목의 돈까지 합치니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했지요. 평생 된장 팔아 모은 푼돈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일궈온 전답을 담보로 농협에서 빚을 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빚까지 내서 일해야 해요? 아들이 걱정스레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너만 장가가서 토끼 같은 자식 낳으면 이 어미는 평생 매주만 쑤어도 행복하다. 이 돈은 빚이 아니라 내 행복을 사는 미천이야. 그 5천만 원은 제 피와 땀 그리고 제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은 흐엉을 데려왔고 그녀의 베트남 가족들에게 거액의 지참금을 건넸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흐엉은 초반에 참 살가웠습니다. 시골 생활이 힘들 법도 한데 웃으며 제 일을 도왔지요. 저는 그녀가 우리 집에 복덩이로 굴러온 줄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집 관리 편하게 하라고 집 문서까지 그녀에게 맡겼지요. 그 빚이 나중에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되고 그 집 문서가 며느리의 도주 자금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로요. 저는 그저 아들이 낳아온 2명의 손주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인 척 웃고만 있었습니다. 향기라는 이름의 며느리 흐엉.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흐엉은 그 이름처럼 참 향기로운 아이였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시아라고 지어줬지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가냘픈 몸으로 제 일손을 돕겠다고 서툰 한국말로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47 노총각 아들 주연이는 그런 아내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려 살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빚을 내서 데려온 며느리였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 빚더미조차 가벼운 솜털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아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농사일 끝내고 새참을 내갈 때면 어른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제 옆에 딱 붙어서 된장 쓰는 법을 배우겠다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저는 그 모습에 홀딱 속아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싶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할 때도 저는 제 쌈짓돈까지 털어서 쥐어줬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가 우리 집안을 파멸로 이끌 악마의 가면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시아를 친딸보다 더 아끼며 제 모든 비밀과 살림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2 아들이 가져다 준 찰나의 행복.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장독대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곧이어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연달아 둘째 아들까지 품에 안게 되었지요. 쭈글쭈글한 손주 녀석들을 보고 있으면 콩밥 매느라 굽은 허리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들 주연이는 퇴근하자마자 아이들을 품에 끼고 살았고 우리 집은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5천만 원의 국제결혼 비용과 지참금은 이제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요. 시아는 아이들을 젖먹이며 천사 같은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다 바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우리 모자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더 큰 것을 가로채기 위한 미끼였던 것이지요. 손주들의 재롱에 눈이 멀어 며느리의 눈 밑에 서린 서늘한 탐욕을 잊지 못한 제 죄가 큽니다.
그 찰나의 행복은 우리 가족에게 닥칠 거대한 쓰나미 전의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잔인했던 새벽, 텅 빈 요람. 비극은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안개 낀 새벽,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저는 집안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고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칭얼거리는 소리도 며느리의 부지런한 발소리도 없었지요. 이상한 예감에 아들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요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며느리와 두 손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연아, 일어나 봐. 시아가 애들을 데리고 나갔다. 제 비명에 아들은 속옷바람으로 튀어나와 집안을 뒤졌지만 돌아온 것은 텅 빈 옷장과 열려있는 금고뿐이었습니다. 시아는 야반도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핏덩이 둘을 데리고 연고도 없는 한국 땅에서 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며느리를 믿고 맡겼던 집 문서까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털어갈 작정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5천만 원의 빚만 남겨둔 채 내 목숨보다 소중한 손주들과 집 문서까지 들고 튀어버린 그 여자의 잔인함에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 우리 모자의 삶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집 문서와 깨진 장독대, 며느리 시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면서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잔인했습니다. 시아가 챙겨간 것은 비단 제가 애지중지하던 손주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 녀석 장가 보낼 때 큰 마음 먹고 맡겼던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집 문서까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문서는 제 평생의 피땀이 서린 장독대와 콩밭, 그리고 우리 모자가 머리를 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 집의 소유권을 노리고 제 환심을 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혼인 비용과 지참금 명목으로 농협에서 빚을 내어 빌려준 5천만 원은 이미 그 여자의 손에 들어가 증발한 상태였고 이제는 살고 있는 집마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제 가슴이 오죽했겠습니까? 마당으로 뛰쳐나가 며느리가 쑤어놓았던 메주며 된장독을 미친 듯이 깨부수었습니다. 이 몹쓸 년아, 내 아들 돈 5천만 원을 홀랑 가로채고 집 문서까지 들고 튀어 소리를 질러봐도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집 문서를 잃었다는 건 살아갈 근간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라는 이름의 악마에게 모든 것을 탈탈 털린 채 텅 빈 집구석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3년 동안 전국 유흥가를 헤맨 아들. 그날 이후 제 아들 주연이는 더 이상 예전의 성실한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사라졌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까지 보이지 않으니 아들의 정신은 반쯤 나가버렸습니다. 주연이는 아내와 아이들을 찾겠다고 직장도 팽개치고 3년 동안 전국을 미친 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분명 어딘가에서 공장 일을 하며 숨어 있을 거라 믿으며 전국의 공단이란 공단은 다 뒤졌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소식은 없었고 절망에 빠진 아들은 차츰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이 아니면 잠을 이룰 수 없다며 매일 밤 소주병을 끼고 살았고 그런 아들을 보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엄마, 시아가 애들 데리고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갔으면 소식이 있어야 하잖아. 왜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야? 아들은 술에 취해 울부짖으며 아이들의 사진을 품에 안고 길거리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의 얼굴은 해골처럼 수척해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5천만 원의 빚 이자는 숨을 조여오는데 아들은 일은커녕 전국 유흥가며 공장지대를 떠돌며 인생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3년은 우리 모자에게 지옥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알코올 중독자,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그나마 근근히 버티며 다니던 직장에서도 주연이는 완전히 찍히고 말았습니다. 매일 밤 아내를 찾으러 유흥가를 전전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다음날 아침이면 제 시간에 일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매일 술을 마시고 지각한다며 상사들에게 모진 욕을 먹기 일쑤였지요. 박주연 씨, 정신 안 차려? 자네 집안 사정은 딱하지만 여긴 직장이야.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상사들의 호통에도 아들은 멍한 눈으로 벽만 바라봤습니다. 결국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리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직장마저 잃게 되니 우리 집은 그야말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아들은 실업자가 된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소주병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베트남 여자한테 홀려 집안 말아먹은 놈이라며 아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주연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이러면 우리 손주들은 누가 찾니? 하지만 아들은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락의 끝에 서 있을 때쯤 드디어 아들이 아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이라더니 여기가 공장이냐? 아들은 며느리가 어딘가 공장에서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도망칠 때도 공장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3년 만에 아들이 아내를 찾아낸 곳은 공기. 탁한 공단이 아니라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유흥업소였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낯선 남자의 팔을 끼고 나오는 며느리를 본 순간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년을 피눈물 흘리며 찾아 헤맸는데 정작 그녀는 음악소리 요란한 유흥가에서 웃음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미친 듯이 달려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너 공장에서 일한다더니 여기가 공장이야? 아들의 절규 섞인 외침에 며느리는 당황하기는커녕 귀찮다는 듯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공장에 다닌다는 말도 돈을 벌어오겠다는 약속도 모두 우리 모자를 안심시키고 뒤통수를 치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평생 흙 만지며 살아온 순박한 아들에게 그곳은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되었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일터처럼 보였습니다. 화장 속에 숨긴 며느리의 진짜 직업. 진실은 아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가 알던 그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원래 직업은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일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죠. 우리 아들은 그저 한국 국적을 따고 돈을 챙기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들어올 때부터 치밀하게 계산하고 움직였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녀가 도망칠 때 우리 집의 유일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 문서까지 들고 튀었다는 사실입니다. 농사 짓고 매주 쓰며 평생을 일군 우리 모자의 안식처를 그녀는 유흥비와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찾아갔던 유흥업소에서 그녀가 예전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잔뼈가 굵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내어 장가를 보낸 결과가 고작 노래방 도우미에게
집 문서까지 털린 것이라니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짙은 화장 뒤에 숨기고 있던 것은 향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러온 독리였습니다. 500만 원씩 받고 팔아치운 내 새끼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을 때였습니다. 애들은 어디 있어? 내 자식들 어디 있냐고. 아들은 3년 동안 아이들 사진을 품에 안고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데리고 나간 아들 둘을 입양 보냈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당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돈을 챙기고 제 자식들을 남의 손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입양을 보내?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단돈 500만 원에 팔아치우다니요. 그 돈으로 유흥가에서 화장을 하고 술을 마시며 호의호식했다는 사실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주연이가 그 아이들을 찾으려고 3년을 길바닥에서 폐인처럼 지냈는데 정작 어미라는 여자는 제 핏줄을 돈으로 환산에 팔아넘기고 유흥업소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을 넘어선 악마의 행위였습니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소중한 손주들의 운명이 너무나 가련해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화장 속에 숨긴 며느리의 진짜 직업. 아들이 아내를 발견한 곳은 공장이 아니라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일렁이는 유흥업소였습니다. 3년 전 우리 집에서 나갈 때만 해도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며 우리 모자를 안심시켰던 시아는 사실 그곳에서 짙은 화장을 하고 웃음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 절규하며 물었을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베트남에서 올 때부터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47 노총각 아들의 순수한 마음과 제가 콩 농사를 지어 빚까지 내어 마련한 5천만 원의 정성은 그녀에게 그저 쉬운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5천만 원으로 베트남 집안에 신부 지참금을 보내고 국제결혼 비용을 충당한 뒤 국적을 얻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어머니 공장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라고 말하던 입술로 낯선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들은 그 자리에서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화려한 화장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직업은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덫이었고 우리는 그 덫에 걸려 전 재산과 자식까지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3년의 추적과 나락으로 떨어진 아들. 아들은 시아가 도망간 그날부터 3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 해냈습니다. 엄마, 시아가 애들 데리고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갔을 거야 라고 믿으며 전국 공단을 다 뒤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죠. 아들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고 직장에서도 술 냄새를 풍기며 지각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성실했던 아들은 동료들에게 욕을 먹고 직장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 잘린 뒤에도 아들은 술을 끊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유흥가를 전전했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은 계속해서 우리 모자의 숨통을 조여왔고 아들은 점점 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아내를 발견했지만 그녀는 우리가 생각했던 고생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의 집 문서까지 들고 도망가서 그것을 미천 삼아 유흥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맨 여자가 어떤 괴물이었는지를 깨닫고는 대성통곡했습니다. 3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것은 가정을 지키려는 어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핏줄까지 돈으로 바꾸려는 악마의 민낯이었습니다. 500만 원에 팔려간 내 새끼들. 아들이 시아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으며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을 때 여자는 귀찮다는 듯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데리고 나간 아들 둘을 모두 입양 보냈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이 한 명당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돈을 챙겼다는 사실을 자랑하듯 늘어놓았죠. 미친 여자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입양을 보내? 아들은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돈 1000만 원에 남의 손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유흥업소에서 화장을 하고 옷을 사입었다는 사실에 저는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3년 동안 전국을 돌며 찾은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었지만 며느리에게 아이들은 그저 500만 원짜리 수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 문서까지 가로채 도망간 것도 모자라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소중한 손주들까지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5천만 원의 빚을 져가며 데려온 며느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텅 빈 집 문서와 돈에 팔려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어린 손주들의 피눈물 나는 운명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주한 악마의 민낯. 유흥업소에서 아내를 마주한 아들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채 경찰서에 끌려온 며느리 시아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며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그녀가 감추고 있던 추악한 과거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올 때부터 이미 노래방 도우미로 잔뼈가 굵은 여자였고 한국에 들어온 목적 자체가 애초에 정착이 아닌 한탕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빚을 내어 마련했던 5천만 원은 그녀에게 그저 베트남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유흥을 즐기기 위한 공돈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3년 동안 전국 유흥가를 떠돌며 그녀를 찾으려다 직장에서까지 잘리고 폐인이 되었는데 그녀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집의 집 문서까지 들고 도망쳐 그것을 사채업자에게 넘겨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그 모든 사실을 듣고 있던 아들은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에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악마는 우리 가족이 3년 동안 겪은 피눈물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500만 원에 팔려간 내 핏줄의 행방. 조사가 깊어질수록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은 손주들의 행방이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야반도주한 직후 곧바로 아들 둘을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검은 뒷거래를 통한 사실상의 아동 매매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배로 낳은 아이들을 한 명당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에 팔아넘겼고 그 돈을 챙겨 유흥업소에서 생활해왔습니다. 미친 여자야.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어떻게 팔아넘겨? 아들은 경찰서 복도가 울리도록 통곡했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을 찾기 위해 술로 밤을 지새우며 직장에서도 욕을 먹고 결국 잘려나갔던 아들의 고통이 고작 1000만 원이라는 돈에 팔려간 아이들의 운명과 겹쳐지며 지옥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귀찮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랬다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콩 농사를 지어가며 빚까지 내어 며느리로 맞이했던 여자가 제 핏줄을 단돈 500만 원짜리 물건 취급했다는 사실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행방은 묘연했고 시아는 그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고 말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모자 아이들을 찾아서 시아는 결국 아동매매와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잃어버린 우리 손주들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집 문서도 이미 타인의 손에 넘어가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그제야 술병을 내던지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술 처먹고 인생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 애들은 어딘가에서 울고 있었을 텐데. 아들은 3년 동안 자신을 갉아먹었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콩을 삶고 매주를 띄웠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은 여전하고 아들은 직장을 잃었지만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경찰과 협조해 아이들이 입양된 경로를 필사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가 노래방 도우미였든 공장 노동자였든 그건 상관없어. 다만 우리 애들은 꼭 찾아와야 해라며 아들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우리는 며느리라는 악마에게 모든 것을 털렸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부모로서의 책임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주 냄새 가득한 방에서 아들과 저는 손주들의 사진을 붙잡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자고 그때까지 이 어미와 아비가 세상을 버티고 있겠다고 말입니다. 다시 적힌 이름. 시아가 저지른 악행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해 우리 집 전 재산인 집 문서를 훔치고 제 핏줄인 아들 둘을 명당 500만 원씩 받고 팔아넘긴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유흥업소에서 번 돈과 아이들을 판 돈 1,000만 원을 모두 사치와 도박으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경찰서에서 그 진실을 마주하며 다시는 술병을 잡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엄마,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 애들 찾아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 애들도 데려오지. 3년 동안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길바닥을 전전하던 아들은 그날 이후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며느리라는 탈을 쓴 악마에게 빼앗긴 집 문서를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불법 입양된 아이들의 행방을 쫓아 전국을 다시 뒤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도망간 아내를 찾는 허망한 발걸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의 이름을 다시 호적에 올리기 위한 당당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멸시받는 당한 집이 아니라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부모와 할머니로 거듭났습니다. 무너진 가문 위로 돋아난 새순. 시간이 흘러 우리 집 마당에는 다시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흐엉, 아니 노래방 도우미였던 그녀가 핥히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콩 농사를 지어낸 5천만 원의 빚도 아들과 함께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적 같은 소식은 불법 입양되었던 아이들의 행방을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의 방황 끝에 다시 만난 손주들은 어느덧 부쩍 자라 있었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술 대신 땀을 흘리며 다시 구한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 맛이 우리 인생 같아요. 푹 썩고 사가야 진짜 맛이 나네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집 문서까지 들고 튄 여자에게 호되게 당했지만 우리는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시골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와 존엄까지 팔아치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빨간 네온사인 아래서 웃음을 팔던 며느리는 감옥으로 갔지만 정직하게 흙을 일구는 우리 모자의 삶 위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돈에 팔려갔던 우리 핏줄이 다시 이 마당에서 뛰어놀 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정성을 다해 매주를 띄웁니다. 클로징 사연을 마치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여운을 남겼나요?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소중한 핏줄까지 잃었음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이 모자의 뒷모습이 참으로 눈시울을 붉게 만듭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그리고 인간의 도리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이 비극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결정권이나 존엄이 사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저희 달빛차례 인생사연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가슴 깊은 울림을 주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